당신이 가장 최근에 막 속으로는 미칠 듯이 싫으면서도 겉으로는 억지 웃음 지으면서 네, 제가 할게요. 이렇게 대답했던 순간 혹시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딥다이브를 함께하고 계신 배움을 즐기는 여러분, 바로 당신 말이에요. 아마 다들 속으로 뜨끔하시면서 하나쯤은 바로 생각나실 텐데요. 맞아요. 속으로는 막 그래, 내가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은 거지.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셨을 겁니다. 꽤 친절하고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생각하셨겠죠? 그쵸. 보통 우리가 인간관계나 처세술을 하면 기대하는 온도가 딱 그 정도잖아요. 약간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부드러운 담요 같은 위로 말이죠. 저는 오늘 이 탐구를 함께할 전문가고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대화를 이끌어갈 호스트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공유해주신 오늘 탐구의 핵심 자료들, 특히 17세기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를 보면요. 그 부드러운 담요가 진짜 시작하자마자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책이 바로 95만 구독자를 보유한 하와이 대저택님이 조셉 제이콥스의 1892년 판본을 2026년 현재에 맞게 벼려낸 무례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법, 이 책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심리 분석 노트들도 함께 살펴볼 건데요. 와, 저는 자료를 읽어 내려가는데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 잘 될 거라는 무책임한 위로 대신에 막 당장 칼집에서 뽑았을 수 있는 차갑고 예리한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만큼 다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카톡이나 메신저, 익명 댓글이라는 완벽한 장막 뒤에서 이른바 무례함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 2026년의 정글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고 지켜낼 것인가? 바로 그 점을 찾는 거죠. 네네. 찌게 나오는 도발적인 문장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당신이 만만해 보이는 건 착해서가 아니다. 아, 진짜 뼈 때리지 않나요? 뼈를 아주 세게 때리죠. 근데 이 문장의 진짜 의미를 파헤치기 전에요. 도대체 2026년의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전투 같은 피로도를 주는지 그 근본적인 구조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원인 진단부터 하자는 거군요. 네, 함께 보내주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 원장님의 분석 노트를 보면 이 현상의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해부하고 있거든요. 핵심은 비대면 매체의 폭발적 증가가 인간의 뇌에서 타인에 대한 공감 브레이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공감 브레이크가 박살났다. 그러니까 막 과거에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려면 직접 얼굴을 봐야 했죠. 맞아요. 상대방의 일그러지는 표정이나 흔들리는 눈빛을 내 두 눈으로 마주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각적인 고통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심리적인 타격을 주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멈추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지금은 카톡이나 댓글창 뒤에 쓱 숨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인간 본성 안에는 타인의 고통을 목격할 때 작동하는 거울 신경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제 텍스트 기반의 소통은 이 신경학적 제어 장치를 그냥 우회해버리는 거예요. 상대의 고통을 텍스트로 치환해버리는 거죠. 와, 타인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에 대한 심리적 비용이 진짜 영에 수렴하게 되는 환경이네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날것의 공격성을 쏟아낸달까요? 네. 그런데 이런 무례함이 디콜트가 된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선하고 이른바 착한 사람들입니다. 착한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존중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례한 사람들의 머릿속 계산기를 보면요. 착한 사람은 비용 대비 효용이 극대화된 이른바 가성비 좋은 도구로 전락해버리거든요.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조금 억울해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막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 결국 진심은 통한다.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들을 믿고 자랐잖아요. 다들 그렇게 배웠죠. 근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나의 선이랑 착한 태도가 타인에게 이 사람은 마음껏 부려먹어도 되는 무료 체험판입니다. 이런 광고판을 목에 걸고 다니는 꼴이라뇨. 아니 그렇다면 무례하게 선을 넘는 저들이 문제인 건가요? 아니면 거절을 못해서 그 무례함을 허용해버린 나 스스로가 문제인 건가요? 엄청 예리한 질문인데요. 되게 냉혹하게 들리겠지만 그라시안의 관점에서는 후자의 책임이 더 큽니다. 와, 내 책임이요? 거절을 못한 내 책임? 네, 착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약간 내가 이만큼 정성을 다하고 희생하면 상대도 언젠가 내 진심을 알아주고 존중해주겠지. 이런 보상 심리를 갖거든요. 네네, 보통 다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무례한 포식자들의 뇌 구조는 완전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존중해야 할 가치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용하기 편한 호구의 특성으로 데이터화해버리죠. 아, 헐. 데이터화한다고요? 처음에는 막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다가도 당신이 거절하지 못하고 다 받아주면 어느새 그걸 자기들의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징크 소름 돋네요. 권리로 착각한다. 결국 관계가 틀어지거나 미움받는 것에 대한 극도의 거절 공포가 당신의 타인의 감정과 요구를 다 받아내야 하는 오물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타인의 오물통으로 내어준다니 거절의 공포가 내 자아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진짜 시각적으로 확 꽂히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엄청 서늘하죠. 아니, 관계가 끊어질까봐 꾹꾹 참아온 나의 선의가 나를 가성비 좋은 도구로 만들었다면 도대체 이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그렇다고 갑자기 무작정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라시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아주 기가 막힌 첫 번째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바로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 되어라 입니다. 손잡이가 없는 인간이요? 컵에 달린 그 손잡이 말씀이신가요? 네, 일상에서 매일 쓰는 머그컵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컵에 왜 손잡이가 달려 있을까요? 손으로 잡기 편하라고요. 그렇죠. 누군가 그 컵을 쉽게 움켜쥐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리저리 들어 올리고 막 휘두르기 위해서잖아요. 그라시아는 인간관계에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에 손잡이를 달아서 타인에게 턱 내어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스로 손잡이를 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랑 막 가까워지고 싶을 때 나의 숨겨진 결핍이나 은밀한 비밀, 아픈 과거의 상처 같은 걸 무장해제하듯이 털어놓곤 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막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나의 성과나 능력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자랑하기도 하고요. 내 약점이나 허영심을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타인한테 나를 조종할 수 있는 조이스틱을 쥐어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패를 보여주는 순간 지배당하는 거죠. 와, 이거 줄에 나서 저는 2026년 현재 SNS 생태계가 바로 떠올랐어요. 사람들 막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시시콜콜한 24시간 일상을 엄청 투명하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밥 먹는 거부터 감정 상태까지 다 올리죠. 네네.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어서 화려한 성취 전시하고 또 어떨 때는 우울함이나 결핍 같은 걸 막 구구절절 TMI로 남발하기도 하고요. 전 이게 다 소통이고 진정성 있는 자기 표현이라고 믿었는데. 그러시안의 눈으로 보면요. 그건 전 세계의 익명 대중한테 나를 언제든 쥐고 흔들 수 있는 손잡이를 완전 무료 배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무료 배포라니? 근데 상대랑 어느 정도 가까워지려면 그래도 좀 나를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까지 다 노출하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게 바로 고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얻으려고 나의 가장 내밀한 정보들을 화폐처럼 지불하는 거죠.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그라시안이 살았던 17세기 스페인으로 시선을 좀 돌려봐야 해요. 17세기 스페인요? 400년 전이잖아요. 네, 당시 스페인은 무적 함대의 명성을 다 잃고 오랜 전쟁이랑 경제적 파탄으로 제국이 막 무너져 내리던 쇠퇴기였거든요. 엄청 암울하고 힘들었겠네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문화와 예술은 달랐어요. 이른바 바로크 시대 특유의 그 화려함과 장식주의가 완전 극에 달해 있었죠. 겉모습만 엄청 화려했던 거군요. 맞아요. 겉은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번쩍이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던 겁니다. 사람들의 내면에는 세속에 대한 지독한 환멸과 덧없음이 막 자리 잡고 있었고요. 와, 겉과 속이 극단적으로 괴리된 사회였다는 게 놀랍도록 지금이랑 닮아있네요. 모두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완벽하고 화려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현실의 내면은 불안과 피로로 골마있는 우리 모습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신부였던 그라시안조차도 막 종교적인 도덕률이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이상적인 설교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그 시대의 얄팍한 가식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지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생존 기술이 필요했으니까요. 신부님인데도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남겼다. 네, 아까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최근에 텍스트 힙 트렌드를 분석한 기사가 있었잖아요. 2026년의 젊은 세대가 왜 갑자기 이렇게 무겁고 두꺼운 고전 문학이나 철학 텍스트에 열광할까요? 글쎄요. 뭔가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쇼폼에 지쳐서 그런가요? 얕은 정보와 15초짜리 쇼폼이 봄남하는 이 디지털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가벼운 위로나 얄팍한 트렌드로는 진짜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라시안처럼 본질을 꿰뚫는 묵직하고 밀도 높은 지혜를 소장하려고 하는 거군요. 그걸로 나의 지적 자아를 브랜딩하기도 하고요. 네, 동시에 이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생존의 탓을 내리려는 아주 절박한 시도인 거죠. 텍스트 힙 트렌드가 단순한 지적 허용이 아니라 이 가벼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무장 상태였다는 해석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의 생존 기술로 돌아와 보죠. 내에게 달린 이 손잡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없앨 것인가? 여기서 그라시안이 아주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자연의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속이 다 보이는 개울물이 되지 마라. 속이 다 보이는 개울물이요? 네, 맑고 얕은 개울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닥에 조약돌 개수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물결, 참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그 앞을 지나가는 아이들은 그 물을 되게 만만하게 여깁니다. 아무렇지 않게 발을 담그고 흙탕물 일으키고 막 돌을 던지면서 장난을 치죠. 내면의 밑바닥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 이미 파악해버렸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군요? 반면에 그 깊이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짙푸른 심연의 호수나 바다 앞에선 어떨까요? 당연히 무섭죠. 함부로 못 들어가죠. 맞습니다. 어떤 오만한 인간도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경외심 혹은 묘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얕은 물에는 돌을 던지지만 깊은 물 앞에서는 조심한다. 와, 이거 일상이나 회사 생활에 적용해보면 딱 답이 나오네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왜 그 주말에 뭐 했냐는 가벼운 질문에 막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의 동선을 심지어 배우자랑 다툰 이야기까지 브리핑하듯이 와다다 쏟아내는 사람 꼭 있거든요. 주변에 한 명씩 꼭 있죠. TMI 남발하시는 분들. 네네. 처음엔 되게 솔직해서 친근해 보이는데 결국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밑바닥 한계치까지 다 파악해버리니까 은연중에 막 함부로 대하게 되는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결국 그라시안이 말하는 건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실의 노출 수위를 조절하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언제나 절반의 여백을 남겨두는 기술이죠.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브리핑하지 말고 상대방 눈앞에 적당한 안개를 피워서 미지의 영역을 남겨두는 겁니다. 적당한 안개요? 네, 상대방이 나의 한계나 진짜 감정, 나의 다음 수를 완벽히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불확실성, 그것이야말로 타인이 나를 함부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어막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 지점에서 저 좀 분명히 반론이 생기거든요. 어떤 반론이시죠? 요즘은 완전 자기 PR 시대잖아요. 막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동네방네 떠들어도 남들이 알아줄까 말까 한 치열한 경쟁 사회인데 이렇게 직장이나 모임에서 계속 신비주의 고수하고 입 딱 다물고 침묵하면 이건 무례한 세상에 지능적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감이 스르륵 지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요. 그라시안이 말하는 침묵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방구석에 숨거나 진짜 할 말이 없어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닫아버리는 도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피가 아니다. 그럼 뭐죠? 오히려 이것은 아주 고도로 계산된 능동적 삭제의 기술이자 가장 세련된 형태의 복수에 가깝습니다. 침묵이 능동적인 삭제이자 복수라고요? 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누군가 당신을 향해서 엄청 무례한 도발이나 악플을 던졌다고 가정해보죠. 거기에 막 분노해가지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하는 순간 당신은 상대가 짜놓은 진흙탕 싸움이라는 프레임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아, 굳이 그 사람 수준으로 내려가서 싸워주는 거네요? 그렇죠.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 무가치한 사람한테 쏟아붓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그 도발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침묵할 때 상대의 공격은 그냥 허공을 가르고 상대방 스스로를 의미 없는 투명 인간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와, 상대를 지워버리는 삭제 기술이 많네요, 진짜.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매일 곁에 머물면서 100%를 다 퍼주는 사람의 가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당연한 공기처럼 취급받기 십상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거나 부재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나의 존재를 막 갈망하게 만듭니다. 갈망하게 만든다. 그라시안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부재를 통해 전설이 되는 것이죠. 와, 미쳤다. 부재를 통해 전설이 된다. 그러니까 익습함은 멸시를 낳고 부재는 전설을 만든다는 거네요. 내 항상 말을 막 얹지 않고 아껴둬야 내가 진짜 입을 딱 열었을 때 그 말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책에 등장하는 이런 문장도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입구는 궁전인데 침실은 오두막인 인생을 경계하라. 아, 겉모습이나 말만 막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텅 비어서 결국 바닥이 훤히 드러나는 인간이 되지 말라는 경고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방어와 침묵이라는 수비의 기술을 잘 살펴봤습니다. 네, 수비를 단단히 했죠.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가 아무리 거리를 두고 침묵해도 막 그 방어막을 뚫고 훅 치고 들어오는 피할 수 없는 부당한 부탁이나 무례한 요구를 직면할 때가 반드시 오잖아요. 무조건 오죠. 그때가 바로 진정한 실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이라는 걸 막 상대방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단절의 신호나 미움받을 짓이라고 착각하면서 엄청 두려워해요. 네, 저도 사실 거절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거든요. 눈치 보이고. 그러나 그라시안의 논리는 전혀 다릅니다. 거절이라말로 나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고 타인으로부터 피상적인 호의가 아닌 건강한 존경을 이끌어내는 당당한 주권 선포입니다. 이 방어막이 뚫리면 우리는 아까 앞서 말한 타인의 오물통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오물통은 절대 싫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는 이 무례한 요구의 칼날을 부러뜨릴 수 있는 당장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단계의 거절 기술을 딱 제시합니다. 오, 머릿속으로는 막 거절해야지 하면서도 상대 얼굴만 보면 입이 꾹 닫히는 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군요.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1단계는 바로 비둘기의 순수함은 버리고 의심이라는 방패로 상황을 파악하라입니다. 의심이라는 방패요?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무리에 소속되려는 본능이 있어서 누군가 막 웃는 얼굴로 부탁을 해오면 무의식적으로 그 의도를 그냥 선하게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에이, 설마 나쁜 뜻으로 그랬겠어. 이렇게요. 하지만 무례한 세상에서는 이 맹목적인 선함이 완전 독이 됩니다. 저 사람이 왜 하필 나한테 이 부탁을 하는지, 내가 거절하지 못할 걸 뻔히 알고 나를 막 가성비 좋은 도구로 계상하고 던지는 미끼는 아닌지 상황과 권력 관계를 철저하고 차갑게 의심해봐야 합니다. 아, 덮어놓고 좋은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눈앞에 이 상황이 나의 에너지를 착취하려는 건지 아닌지부터 되게 냉정하게 분석하라는 거네요. 그럼 2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 2단계가 심리적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가슴 속에 우아한 비수를 숨기고 감정을 분리하라입니다. 가슴 속에 우아한 비수요? 우리가 거절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내 거절을 듣고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화를 낼까 봐 전전긍긍하기 때문이잖아요. 즉, 상대의 감정적 반응에 과도하게 공감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제가 대신 미안해지거든요. 2단계는 이 불필요한 과잉 공감의 스위치를 아예 끄고 내면의 온도를 차갑게 식히는 작업이에요. 상대방의 실망은 상대방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당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인지하고 그 감정을 싹둑 잘라내야 합니다. 와, 가슴 속에 우아한 비수를 숨겨라. 저는 지금까지 이 문장이 품고 있는 뉘앙스가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막 거절한다고 얼굴 붉히고 목소리 높이면서 진흙탕 칼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우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을 침범하려는 무례함은 단호하게 딱 끊어내면서도 겉으로는 품격과 예의를 kil치 않는 부드러운 약간 벨벳으로 감싼 방패처럼 그 비수를 사용하라는 의미로 들려요. 벨벳이라는 질감이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감정적으로 날뛰거나 상대를 막 공격하는 대신에 그냥 내 방어선의 견고함만 딱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차가운 내면의 세팅이 완료되면요. 마지막 3단계인 구차한 변명 없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금빛 거절 전달하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 여기서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거절할 때 미안하니까 제가 이번 주에 가족 행사가 좀 있어서요 라던가 뭐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이러면서 이유를 막 길게 설명하잖아요. 변명을 덧붙이는 거죠. 네네. 근데 왜 변명을 덧붙이는 게 거절을 망치는 길이 되는 거죠? 좀 부드럽게 넘어가려는 배려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변명은 상대방에게 내 거절을 수용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당신 부탁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라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아, 틈을 주는 거군요. 예를 들어 주말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요 라고 변명하잖아요. 그럼 무리한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월요일 아침까지 해주면 되겠네. 이러면서 그 틈을 탁 파고듭니다. 와, 진짜 끔찍하네요. 꼼짝없이 당하겠어요. 변명은 상대한테 풀어야 할 퍼즐을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금빛 거절은 상대가 부딪힐 아주 단단한 벽을 세워주는 거예요. 벽을 세운다. 네. 그 제안은 제가 맞기 어렵겠습니다. 라고 짧고 명확하게 하지만 미소를 띠면서 부드러운 어조로 마침표를 딱 찍어야 합니다. 와, 변명은 퍼즐을 주는 거고 단호한 거절은 벽을 세우는 거다. 이거 진짜 찢었다. 명언이네요. 상대방 기분 맞춰주려고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말을 돌리는 게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내 선을 명확히 그어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위한 가장 깔끔하고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라는 깨달음이 확 옵니다. 맞습니다. 그게 서로 피곤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죠. 자, 오늘 우리가 당신이 보내주신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건져 올린 통짤들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머릿속에 쫙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핵심은 자명하죠. 2026년 이 익명성과 비대면이 만들어낸 무례함의 정글 속에서 타인의 가성비 좋은 도구로 소모되지 않으시려면 딱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 SNS나 대화 속에서 나의 결핍과 과도한 자의식을 전시하며 남들에게 나를 조종할 손잡이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네, 패를 보여주면 지배당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둘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만만한 개울물이 되지 말고 전략적인 침묵과 거리두기를 통해 깊이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심연이 되십시오. 부재를 통해 전설이 되어라 였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셋째, 피할 수 없는 무례한 요구 앞에서는 가슴속에 우아한 비수를 품고 구차한 변명 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선을 긋는 거절의 기술을 발휘하십시오. 와, 완벽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 모든 서늘하고 날카로운 기술들이 결국 막 남을 짓밟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살기 위한 어떤 꼼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절대 아니죠. 평화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아의 성숙을 이뤄내는 데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긴 지적 여정을 마무리하면서요. 400년 전 발타자르 그라시안이 맞아야 했던 생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좀 꺼내고 싶습니다. 아, 그라시안의 마지막이요? 네, 그는 평생을 종교에 몸담았던 예수회의 사제였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상적인 신앙의 언어에만 머물지 않았고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민낯과 이토록 세속적이고 실전적인 생존의 지혜를 진짜 가감없이 글로 써내려갔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별로 안 좋아했겠는데요? 안 좋아한 정도가 아니죠. 결국 그는 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 불온한 진실들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세상에.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요. 말년에는 빵과 물만 배급받으면서 아주 철저한 감시와 감금 속에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죠. 아니, 본인한테 닥칠 그 가혹한 불이익이란 카멸을 그 천재가 몰랐을 리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럼에도 그라시아는 자신의 밥줄, 명예, 심줄, 신체의 자유까지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던진 거네요. 거짓된 가식과 맹목적인 착함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우리들한테 이 인간관계의 뼈아픈 진실을 어떻게든 전해주기 위해서요. 네, 자신의 전부를 건 기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치열한 기록을 함께 읽어내려간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라시아는 당신에게 이 진실을 쥐어주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오늘 무례함이 넘쳐나는 이 편안하고도 위험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오늘 당장 누구의 어떤 요구에 당신만의 우아한 금빛 거절을 건네시겠습니까?